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 듣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1부 마무리 이준석 대표와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뭔 일인가? 새롭게 저희 KBS 1라디오에 편성된 환경보호 캠페인 관계로 이게 이제 자동 송출되는데 그 시스템상의 부분을 저희가 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돼서 마무리에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 제대로 인사도 못한 점 여기서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는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각설하고로 꾸며드리고 있죠. 출발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민,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뜬 인물, 가장 진 인물. 최민희 전 의원, 뜬 인물. 홍준표. 예.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저력이 있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분 지지율이 5%가 안 됐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간단하게 이길 것 같았던 윤석열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이길 것 같았는데 구도가 좀 흔들흔들하죠. 구도가 흔들흔들한데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경선을 내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죠. 그래서 단연 뜬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거 이따가 후반부 얘기. 네. 우리 김병민 대변인 뜬 인물. 홍준표 후보를 얘기했으니 저는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선거에서는 캠프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돼요? 좀 사심 이상하다. 가득 담아서 얘기하기도 사심 하고요. 담아서. 그리고 선거에서는 그 후보 혼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죠. 예.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가가 중요한데 제가 보는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표가 나오지만 주변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같이 함께하는 모습들은 찾기 좀 어렵습니다. 제 윤석열 후보를 콕 집은 이유는요. 대거 영입이 됐죠. 하태경 전 후보가 전격적으로 손을 들어주면서 깜짝 놀람이 있기도 했고. 자, 박주선 거기까지 사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그 얘기 끊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후반부에 우리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경선 구도 분석할 때 얘기하고요. 금주의 진인물 최민희 전 의원. 원희룡 후보. 이건 딴 게 아니라 그 마지막 토론에서 함께 하시죠라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하위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에게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어차피 원희룡 후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근데 원희룡 후보가 그래도 미래의 포석이 되기를 바랬을 텐데 갑자기 어느 후보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가 버리는 순간 원팀이라는 의미에선 긍정적이지만 사실 미래의 카드가 그렇게 쉽게 네 하시면 안 되죠. 금주의 진인물. 저는 김진우 공수처장을 꼽겠습니다. 예. 검찰의 부실 수사에 이어서 공수처도 이번 한 주에 큰 논란이 됐는데요. 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부실 수사 논란이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김진우 처장이 이끌고 있는 공수처 전체를 진인물로 뽑았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저희 뉴스 브리핑 하면서도 사실 저도 그런 언급을 했어요.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적 근거의 1번이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현직 검사를 상대로 첫 번째 영장을 칠 때는 더더욱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런 평가는 누구라도 다 동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두 분한테 이제 자꾸 숙제를 내는데 이번 한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는 뭐가 떠오르느냐. 뭐 여기서는 뭐 재밌었던 말도 있을 수 있고 어이없었던 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전국을 찌른 말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래요. 그냥 핫했던 말 워드 한마디씩. 최민희 전 의원. 저는 도산하셨네. 도산하셨네. 오늘 뭐 시종일관 홍준표 후보. 예, 저는 우리가 말로 사실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도. 직업들이죠. 네, 그런데 저렇게 홍준표 후보가 감각이 있고 센스가 있었나. 그래서 도산하셨네 하나로 그동안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어났던 뭐 천공 법사라든지 예. 등등을 다 떠올리게 만드는데 무엇보다 재미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이 될 거다라는 발언을 네. 듣고 네. 도산하셨네. 그게 되게 재미있는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뼈아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또 사심 섞인. 자타가 봉인하는 킹메이커고 김종인 위원장의 말 한마디가 어디로 향할지를 많은 뉴스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4.7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대권까지 가는 길에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얼마나 힘이 있을지는 다음 주 금요일 이제 곧 밝혀질 그럼 겁니다. 이걸 반론해도 야, 되나요? 해도 됩니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를 하면서 두 사람과 가장 껄끄러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홍준표 의원인데요. 예. 그 불행하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법적 판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담당 검사가 홍준표 그랬죠.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가 AI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공천 배제 무소속 출마 절대로 안 받아 복당 안 받아준 거랑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준표만 아니면 돼 이런 메시지였다. 예.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좀 면 빠지셨어요. 이번에 지지한 거는. 안 어울리셨어요. 그런데 그걸 도산하셨네 하나로 받은 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이 이해찬 대표죠. 이해찬 대표하고도 똑같아요. 악연이 있죠. 악연이 있는데 그 악연을 그대로 힘이 있을 때 대갚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공천 배제, 무소속 출마 그리고 복당 안 받아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나가고 난 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다시 복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고수답지 않은 약간의 사감. 계속 사감. 이거는 네. 제가 그 그렇게 사감이 보입니다.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반론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보수정당이 17년 대선 패배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겪었고요. 2018년도 지방선거 패배로 보수정당 괴멸한 것 아니냐. 2020년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되살려서 보수정당에서 정권 교체의 힘을 가능성을 살렸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윤석열 후보죠. 누가 뭐래도 그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맞선 수사로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선 힘들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끌었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예. 4.7 보궐선거의 승리의 기반들을 다져놨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의 사감이다. 정권 교체의 기회. 그때 비대위원 그때 하셨죠. 비대위원 하셨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람들의 평가지 않습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주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거기까지 생각입니다. 하고요. 자, 금주의 가장 핫한 한마디.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좀 약간의 그 세미 토론까지 갔는데 김명민 대변인은 가장 핫한 한마디 안 꼽았어요.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죠. 한마디만 더 보태면 예.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애들 막아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때문에 한 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자영업자분들을 두고 이제 한 소위 얘기였죠. 뭐 음식점 총량제라는 식의 용어로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아예 요거를 좀 전반부 토론의 주제로 삼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구 식당 열어가지고 망하는 것도 자유다. 근데 이건 자유가 아니거든요. 반헌법적 발상,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이재명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드디어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가 대중 음식점 총량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치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들의 생각해야 될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장 뭐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고 자유와 방임은 구분해야 된다.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방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이었어요. 뭐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른바 음식점 총량제, 허가 총량제 발언 그리고 야권의 공격 그러자 이건 좀 검토해보고 고민해보자는 거지 당장 하자는 거 아니다. 공약 아니다. 여기까지 진행 상황입니다. 네. 우선 최민희 전 의원께 한번 발언 기회를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를 비난하는지를 제가 야권이 비난하는. 네, 예를 들면 그럼 먼저 들을까요? 예, 먼저 듣는 게 네. 나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먼저 네. 얘기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정치인들의 비유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자영업으로 교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소위 말해서 불나방으로 비유했던 이재명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 공감 능력 제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도 나서서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식점 총량제에 대한 언급인데 이재명 후보가 한번 생각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던졌지만 지금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코로나19로 엄청나게 큰 고통과 위기를 겪고 계신데 한번 툭 내뱉으면서 이 같은 말로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권주자가 할 말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선 불나방이라는 표현을 그것만 띄어서 얘기하면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 취지를 보면 불나방이 촛불에 타는 걸 막아야 된다. 그 부분 방점으로 보면 맥락에서는 뭐 적절한 표현이죠. 그런데 불나방이라는 그 표현이 주는 어감이 좋지 않다. 예. 동의합니다. 그렇더라도 전두환 찬양 발언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된다. 이렇게 살짝 아픈 데 건드리면서 그다음에 음식점 총량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이런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럼 이 자영업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 민주당의 공약화에서 조금 더 좀 무르익어서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부분 동의합니다. 거기도 동의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또 할 수 없이 토론하려다 보니 자영업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의 폐업률이 한때 90%를 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최저임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자영업이 20% 넘는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대한 정책 효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이 처한 이 현실에 대해서 혹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 고민할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 과정에서 자신은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이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 토론하자 이렇게 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 했는데 홍준표, 윤석열, 이준석 야당 그냥 다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가 의제를 던지고 있는 것. 이거는 뭐 대선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고민거리 의제 설정이다. 네. 예? 의제 설정보다는 사실 현실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각종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화천대유, 대장동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들을 분산시키려는 정치적 책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 사퇴할 때 압박이 있었다. 예, 뭐 이런 그리고 녹취록. 이 문제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하고 있거든요. 정진상, 유동규 등을 비롯한 이재명 당시 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언급들까지 나왔던 마당이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오히려 확 뉴스의 중심으로 띄어 올리게 되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대한 맞부딪히는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책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에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라는 표현도 있고 마구 식당 열어서 망하게 하는 것도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안타깝고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경악스러웠던 거는 코로나 시대에서 이 자영업으로 고통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분들이
이 손에 꼽힐 정도의 일들이 있었던 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께서 이런 정치적 논란거리를 의제로 꺼내기보다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 쟁점화 시켰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좀 앞에 최민희 전 의원이 대선 그 정치 아젠다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문제를 덮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다라고 표현했지만 뭐 어찌됐건 어떤 시각으로 보든 간에 아젠다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은 하고 있다는 건 동의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부정적인 아젠다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부정적인으로 본다.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근데 그 황모 사장의 경우는 이분이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사기 사건과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죠. 그리고 유한기 씨가 입을 열었는데 자신이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재판받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런데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나 주시라고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어서 끌어다 쓰게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녹취록 부분은 이미 정영학 녹취록이 검사들의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는 거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녹취록은 일방적인 거다.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권 후보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장동으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옳으냐. 의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의제 전환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지금 말씀하신 저도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인 게 대단히 부끄럽고요. 망할 자유 최상위권이죠. 근데 그 말은 걱정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망할 자유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가슴 아프긴 하나 그것도 가능하면 안마강에 돕든지 어쨌든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 뒤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그 얘기가 있었어요. 불량식품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살짝 붙였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 윤석열 후보. 뭐 그건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 말 자체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난은 많이 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것만 던진 게 아니고요. 주 4일 근무제. 그건 좀 이따 또 얘기하고. 이게 막 여러 의제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마구 맹폭하고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반론하는. 결국 의제를 던지는 건 맞습니다. 이게 최민희 전 의원한테 제가 한번 노골적으로 물어볼게요. 지금 불나방이라는 표현, 또 자살할 자유, 뭐 망할 자유. 좀 어찌 보면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거듭 지적하듯이 정치인이 뭐 먼저 좀 사용했어야 할 표현, 지금 고통받는 국민을 위무하는 그런 표현들 빼고 너무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다 뭐 이런 식의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동의한다고. 근데 그 동의하시는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좀 자극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고 보세요? 진짜 이게 쟁점 논란이 되기 위해서?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실은 언론에 대해서 그 언론이 A를 얘기하면 B로 얘기하고 늘 왜곡된 의제 설정에 시달려 와서 저는 어떤 분들은 꼭 의제화시킬 게 있으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얘기한 게 불나방 자살 이거를 한 자리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게 띄엄띄엄 얘기한 것 중에 언론이 자극적인 걸 엮어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불나방에 비유한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촛불에 타 죽는 걸 막아줘야 된다가 쟁점으로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자살할 자유, 망할 자유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뭐 저는 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섞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쓸 수도 있는 표현이다. 네, 저는. 그리고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일부러 막 자극적 표현을 사용한 건 아니라고 본다. 그 정도의 천재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어서 아까 불량식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정치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들의 소재를 끄집어서 연결을 한 겁니다. 이 자살이라는 표현은 사실 우리가 방송에서도 쓰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내용 자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이걸 정치로 치환시켜서 같이 연결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100번 1000번 변명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권 주자로서 신속히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현 얘기는 그렇고 그 이제 고민 검토 대상이라고 한 이른바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그 후에 이제 소환된 게 그 백종원 대표예요. 백종원 대표가 국감자리에서 한 얘기 그때 표현이 정확하게는 허가 받기 위해 몇 년 걸린다가 아니라 뭐 안전 위생 점검 이런 거에 뭐 몇 년 걸린다라는 표현이었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냥 무턱대고 그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좀 복잡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논의 그 논의 이게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종원 대표 얘기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무턱대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준비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규제의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국가가 선량한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는 선량했고 선량한 규제였는가 화천대유를 비롯한 대장동 문제가 폭발했고 자, 이 얘기를 하나로 먹읍시다. 하나만 더 할게요. 4.7 보궐선거의 국민의 민심은 LH의 부동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심들 그리고 정부가 선량한 국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부작용들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자영업 음식점에 대한 총량제를 국가의 규제로 규정짓기 시작하면 그것이 완벽하게 수행될 수 없을 것임은 너무 뻔한 얘기들이 아닌가. 규제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한 이건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보세요?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민거리다? 저는. 저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저런 반론만으로 90% 이상이 폐업하는 그런 현상에 답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지난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반대하는 걸 목도하면서 저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했거든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규제하고 있는 곳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무조건 나쁘다. 그리고 규제 안 하는 자유 방임은 선이다. 지금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싶지만 저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가 얘기한 것은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1년, 2년 준비해서 그냥 뛰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또 거쳐야 할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그 절차는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어야 된다는 뜻을 백종원 씨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말은 100% 동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절차가 바로 규제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절차가 규제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게 뭐. 하다못해 사무실 평수부터 예를 들면 안전 진단부터 다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불나방이란 표현을 써서 시선을 끄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표현이 부적절한 지적도 있어서 그런 비난의 단계를 넘어서 과연 그러면 백종원 씨가 제시한 대안부터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이게 진짜 총량제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지 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분명히 총량제였고요. 왜냐하면 자영업하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그 등록면허 거기에 대한 권리금 얼마라도 받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평수라든지 뭔가의 합법적인 절차의 규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숫자를 딱 규정해 놓고 있는 총량제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목욕탕이라든지 과거에 규제들이 일부 있었던 그 상황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도처에 있는 많은 음식점들을 보면 맛집이라든지 음식점의 거리에서는 숫자를 규정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모여 있어야 거기서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고려해 봤을 때 뜬금없이 총량제를 꺼내는 것이 과연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생각이죠. 저는 그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겠냐. 이런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이왕 이런 쟁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백종원 대표의 언급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얘기까지 거론이 됐는데 앞으로 이 얘기가 더 토의가 되려면 사실 유럽에 상당히 많은 나라, 많은 도시들은 국가가 우선 법으로 이렇게 규제한다기보다 지역 상권위원회 같은 것들이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뭐 지역의
건물 하나를 리노베이션 하는 것도 거기에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까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다양한 경우들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상정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논의의 폭을 너무 좁히지 말자. 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더 붙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좀 아까 최민희 전 의원이 그 주 4일째 근무 얘기도 꺼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최소 100만 원 언급도 또 하고 네. 이래서 이것도 또 큰 쟁점이 되고 있거든요. 뭐 주 4일째 근무는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야권도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아직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부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국민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논의해 볼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걸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끄집어내는 건 전적으로 표를 사기 위한 정치인들의 책략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올 수 있죠. 표 사기 위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좀 그만하시고요. 선거가 없을 때 정말 국민들께 어떤 보탬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을 운용해야 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는 논의 토의 주제가 될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표 사기 위한 거다. 제가 아쉬운 건 그건 이제 표 사기 위한 매표행위다. 이건 이제 악의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리고 야당이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선거 시기에 모든 정치인의 행동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게 여당 후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 매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건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하기 전에 야당 후보들이 먼저 해줬으면 참 고마웠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당이 야당에게 매표행위라는 말 못하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법률적으로 하자. 어느 부분까지 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반대 안 하거든요. 야당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민 재난위로금은 문재인 대통령도 꼭 하고 싶어 했는데 지난번에도 기재부의 반대로 80% 이렇게 하다가 88%. 예, 그게 결국 88%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막 기준을 변경하다 보니 예. 그러면 12%는 뭐냐? 그 돈이 나에게 내 생계를 결정짓는 돈은 아니지만 뭐지? 약간 섭섭한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후보가 먼저 치고 나갔으면 네. 이거는 여야가 다 합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변인으로서. 지난번 우리 추가경정 예산안 때 이미 뜨거운 논쟁들이 있었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선택의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위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정말 정부의 재정이 절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두텁게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닥쳤지만 나의 안정적인 삶으로 인해서 네. 그렇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이 돈을 모두에게 나눠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충분한 지원할 것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요. 예. 이번 선거를 두고도 뜨겁게 쟁점이 된 내용으로 보니까 그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생각입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예? 앞으로는 먼저 해 주시라 이런 부탁드리는 게 야당이 먼저. 경기도가 100% 다 줘서 제가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서 쓰냐면 우리 동네 다산동에 그 커피집에도 쓰고 이렇게 써서 거기서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화폐 개념으로 하면 저에게 20만 원을 주더라도 이걸 제가 갖고 있질 못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빨리 예, 가져다가 더 야당이 발전시키고 재정과 예산이 넉넉하다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내용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 대목에서는 저도 네. 한마디만 코멘트를 덧붙이면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손실보상제도 지금 하한선이 너무 적다. 뭐 선진국처럼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보세요. 정부가 강제적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시킨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인원수를 제한시킨 거고 영업 시간을 제한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1번 아닌가요 사실. 네. 미국과 유럽과 일본은 제1번으로 그걸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정치권 정부 모두에게 아쉬운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은 그렇게 뜨겁게 하고 몇 차례 지급을 하면서 그 정부 강제 명령으로 방역에 협조하느라 자기의 영업권 자체를 박탈당한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이제서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논란이 많고 이게 먼저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아쉬움이 참 커요. 우선순위의 문제라서 말씀을 계속 거듭드렸던 거고요. 100% 동의하고 제가 늘 아쉬운 건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지난해 초 4월 15일 총선 전에도 당시 김종인 그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재직 중에
100조를 빨리 마련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써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때 손실보상 얘기도 하긴 했어요. 맞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풀어내기 근데 위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의 다수 의원들은 예산이 지금 없고 정부 재정 적자가 얼마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또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선. 합치된 의견들이 당시 황교안 대표와 맞지가 잘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올해 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했고 땜질식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거듭 국민께 지원하는 모습에만 급급한데 그러니까 이 대목에 있어서 우선이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이걸 최초로 입법화하자고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재부를 설득하기 힘들었고 여당까지 설득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시게 됐었고요. 예. 이게 궁합이 여야가 맞아야 되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였다면 전 됐을 거라고 봐요. 이 부분이. 아무튼 정부도 기재부 이런 거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했던 거 문제고요. 여당도 야당도 솔직히 의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통과시키면서 이건 뒤늦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목은 좀 우리 정치권 전체가 비판받을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시 30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좀 상황 알아보고 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을 만끽하러 떠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많이 붐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풍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지역인 강원권과 영남 지역을 지나는 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총 정체 54km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천안에서 남이까지 정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통과 시간 1시간 15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 간